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발 대기업들의 실적 공포가 정점을 치닫고 있습니다. 당장 4월 대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11년 새 최악으로 떨어지며 실물 경제 시장이 현 사태를 금융위기보다 더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대차그룹이 제네시스 브랜드 G80의 완전 변경 모델 D-All-New G80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1세대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탄생을 이끈 G80은 2013년 2세대 출시 뒤 7년 만에 완전히 변경 출시됐습니다.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원생 감소 등 실적 타격에 영향이 있지만 언택트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온라인 중심의 교육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에서 마이너스 유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석유 소비가 줄어들며 정유사의 재고 비용이 늘자 벌어진 기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장 초반보다는 지수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급등세로 전환한 뒤에 계속해서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쪽 이렇게 어려움이 지속이 되고 중남미, 인도 그리고 중동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급하게 올라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7%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1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급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해소가 되는 일정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당일 장중 1700선도 좀 회복했다가 다시 밀리고 있긴 하고요. 코스닥은 일단은 트렌드가 좀 코스닥 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데 시총 상위주들에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코스닥 자체가 코로나19 테마주가 움직이는 모습 그대로 지수가 움직이는 기현상까지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해야 하실 부분은 수급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 움직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의 움직임 특히나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플로우 작은 것 하나하나에 지금 굉장히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 마치 예전 가상화폐를 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투기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투기성 자금이 반드시 큰 금액으로 어떤 세력의 움직임이 아니라 개인들도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1700선 지금 또 회복을 하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1700.80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1663부터 1707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지금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들은 나타나고 있는데 수급을 좀 볼까요? 오늘도 외국인은 엄청 파네요. 외국인 선물 쪽에서 순매수가 좀 있는데 현물 쪽에서 팔고요. 기관은 주로 연기금이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 엄청난 매수가 들어옵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 하락이 좀 뼈아프죠. 일단 삼성전자가 낙폭을 줄이면서 지수 낙폭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 전환에 성공합니다.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재미없는 가운데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상승합니다. LG화학, 현대차, LG생건, 삼성물산 모두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2.9% 현재 빠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2차전지 그리고 오늘 운송장비 쪽이 좀 어려운데 현대모비스 장중에 16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삼성 SDI, LG화학 전체적으로 어려운 게 운송장비 쪽은 지난주에 급등 그리고 화학 정유주들도 급등이 나온 부분이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리고 자사주 매입 부분이 지난주에는 좀 강하게 반등을 이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이 워낙에 아직도 힘들다. 미국 쪽에는 지금 뭐 뉴욕 봉쇄 얘기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기감이 고조가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533.48 코스닥은 잘 달리네요. 2%가 넘게 올라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볼까요?
보시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합니다.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요. 수급은 근데 같습니다. 개인만 사고 연계금만 사는 구조. 자, 그렇다면 다음 조금만 수급을 더 보면 기관 외국인 모두 팝니다. 기관 금융투자 투신할 것 없이 모두 다 팔고 있고 개인만 사는 구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좀 주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시총 5위까지 올라왔고요. 시젠 오늘 다시 올라갑니다. 시젠이 불과 지금 한 달 만에 시총 3위까지 올라왔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불과 한 2주 만에 시총 5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게 시총 큰 종목들이 이렇게 들썩들썩하다 보니 코스닥은 잘 달릴 수밖에 없고요. 진단시약이나 여러 가지 제약 관련해서 치료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임상에 들어갔다, 착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종목 대다수가 코스닥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급등 나오고요. 지수가 같이 갑니다. 다음 볼까요? CJNM만 살짝 밀리는 가운데 코미팜도 오늘 치료제로 부각이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다음 볼까요? SK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원익 IPS 모두 하락합니다. 제넥신, 슈젤 상승하는데 제넥신의 상승폭이 괜찮습니다. 환율 볼까요? 자, 환율이 오늘은 올라갑니다. 13원이나 올라가면서 1224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국내 증시에 여전히 불안감이 감돌지만 장 초반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면서 17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한진칼, 진원생명과학, 알서푸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인데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현재 진원생명과학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거래가 9,93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몇 차례 급등한 이후에 오전장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질병관리본부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사업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국책과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팀과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각 백신 후보물질의 면역 반응 유도 능력과 동물 실험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능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알서포트입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오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처럼 시장에 관심을 보이면서 오늘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4,67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가파르게 오르면서 11시경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재택근무 등 비대면 생활 방식의 확산으로 알서포트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이를 지원하는 솔루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알서포트는 지난 1월부터 클라우드 화상회의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 수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락인 효과를 통한 향후 실적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조원태 회장의 주총 압승에도 한진칼이 이틀째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24%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71,0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지난 27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주가가 다소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7일 있었던 한진그룹의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총 이후에도 조원태 회장과 3자 연합 간의 지분 경쟁이 계속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주총 재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한진칼의 주가는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진칼의 주가 흐름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이슈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입니다. 일단 코스닥은 흐름 잘 가져가고 있는데 코스피 쪽이 조금 지금 일단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때가 된 것 같고요. 어떤 이슈들 보면서 이번 주 변동성이 좀 대비합니까? 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네. 월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월말 월초가 되면서
일단 좀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게 되면은 오늘 일단 3월 30일 월요일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부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사업보고서가 제출하지 않은 회사들은 또 상장 폐지 우려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들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주 관련돼서 현대차 쪽에서 제네시스 3세대 D80이 출시가 됩니다. 근데 좀 축제 분위기가 전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2주간 강동이 중단이 될 거고요. 또 한국 타이어도 헝가리 공장이 폐쇄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감도 좀 뚜렷하게 바라봐야 될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오늘 전반적인 자동차주와 관련된 흐름들도 아직까지는 시장 흐름들 대비해서 좀 처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은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유로존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지난 잠정치를 보게 되면 유로존은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낙폭이 더 커졌다라는 관점 쪽에서 확정치가 나오게 되면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쪽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폭이 우려가 된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3월 31일 화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2월 산업활동 동향 그리고 3월 달에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인 BS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벌써 어떤 산업활동 동향도 세부적인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 발표가 될 텐데 일단 한국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관련돼서 먼저 어느 정도 타격을 2월 달부터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 뚜렷한 부진이 나오는 가운데 3월 달도 그의 연장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달에 이어지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3월 달까지도 이런 변화가 그대로 직격탄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3월 말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3월 달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쪽의 정부 집계, 제조업 지수의 동향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의 중요한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날 발표가 됩니다. 일단 3월 달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는 어떤 뉴욕주의 봉쇄라든가 어떤 LA의 봉쇄가 이어지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뚜렷이는 안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부진하겠죠. 그와 함께 아마 4월 달까지 이어지는 소비자 신뢰 지수의 지표는 상당히 부진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이번 지표는 그렇게 큰 의미를 시장에서 부여하지 않은 채 얼마나 더 4월 달에 안 좋아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초점을 맞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 다음날 4월 1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날 또 본격적으로 한국의 소부장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핵심 전략 기술을 선정하고 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하는 관점 쪽에서 소부장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 관점 쪽에서 움직임들이 이어지는지 물론 요즘 테마주가 어떤 섹터의 수혜 흐름들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적죠. 오히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등락이 더 왔다 갔다 한다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아직 어떤 섹터에 대한 변화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중국에서 3월달 차이신 제조업 PMI가 이날 발표됩니다. 3월 말보다 차이신 제조업 쪽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고 있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일단 지난 2월 달의 동향들이 상당히 부진했었죠. 특히 30대, 25대 어떤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오늘자로 발표된 중국의 어떤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일단 중국의 공장들이 지금 현재 98%대 가동률을 보인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도 나왔던 만큼 아마 3월 달 정도로 해서는 2월 달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와 함께 중국이 먼저 어떤 제조업 관련된 그리고 서비스업 관련된 쪽에 정점을 좀 찍고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상황들이 물론 이제 미국과 유럽이 여전히 어떤 확진자의 정점으로 들어가는지는 아직 추산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은
일단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중국처럼 일단 반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나올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경기 충격이 이 정도 부분에서 일단 턴할 수 있겠다라는 또 흐름들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서비스 PMI는 이번 발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오페크 플러스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증산에 들어갈 걸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리트 모두 다 니네가 하면 우리도 할 거다라고 해서 증산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내일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미국이 강한 어떤 압박을 통해서 어떤 증산을 좀 자제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감산 쪽까지 얘기를 나오면서 특히 아마 미국은 자국 업체의 셰일 업체를 감산 쪽으로 돌리면서 뭔가 변화를 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직 유가와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시간도 촉박하고요. 일단은 계속 증산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일단 20달러대를 WTI가 지키지 못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의 3월 ADP 취업자 변동과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또 이날 같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제조업 지표도 물론 안 좋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지금 ADP 취업자 변동 쪽이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날 발표되는 수치와 함께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까지 연결시키면서 그에 따른 전초전 분위기로 해석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마이너스권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얼만큼 안 좋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취업자 변동 쪽에서 취업자 수 쪽에서 어느 정도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독일의 2월 소매 판매와 3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2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부진했던 모습들 그대로 여전히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로존에서도 기대할 게 그렇게 별로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4월 2일날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식탁 물가도 그렇고 어떤 장바구니 물가를 보게 되면 의외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어떤 신선식품 쪽으로 많이 떨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대로 어떤 계약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권에 들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충분한 수요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관련된 품목들이 하락하는 관점이 높다. 특히 유가도 낙폭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소비자 물가는 또 어떤 낙폭을 좀 키우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앞으로의 흐름들로 봤을 때 자산 디플레 우려 같은 경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4월 2일부터는 또 21대 총선 선거운동이 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일 4월 15일 전일까지 이어질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는데 선거운동이 또 본격화되게 되면 오늘도 장중에 안랩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들썩이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또 정치 테마주가 시장에서 하나의 또 변화가 나올지 이런 흐름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2월 무역 수지 그리고 2월 공장 주문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공장 주문의 동향 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4월 3일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2월 온라인 쇼핑 동향 발표가 되면서 그래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쪽은 강하다라는 지표가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3월 차이신 서비스 PMI 그리고 미국의 3월 ISM 비제조업 지수와 3월 고용동향 보고서 모두 다 발표가 될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련된 PMI 지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나오는 흐름들로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잠정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한 40대 정도까지 추락하면서 부진하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보다 더 잠정치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면서 여전히 실물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뚜렷하게 나올 걸로 그렇게 월말 월초의 지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뭐 변동성 강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떤 본격적인 피해가 이제 확인이 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일단 다 안 좋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그보다 그런 수치를 발표했을 때 우려감을 증폭시킬지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안 좋다라고 하는 어떤 불확실성을 좀 마무리 짓는 흐름들로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해석하는 여지에 따라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앵커님 말씀과 거의 동일하게 바라봐야 될 요인들이고요.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확진자에 대한 변화겠죠. 근데 지금 좀처럼 그나마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조차도 아직 세 자릿수대에서 이제 두 자릿수대를 왔다 갔다 하는 수치다 보니까 지금 당장 확진자 수의 정점을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또 달러와의 추이 또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어떤 달러화가 강세 쪽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은 만큼 99대 이하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달러와 약세된 분위기가 맞아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유가 흐름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 쪽에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지금 기술적으로는 코스피가 1750선은 1차로 저항이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고점과 저점을 이은 그러니까 즉 낙폭의 한 38.2% 정도를 돌리는 골든 비율로 봤을 때 이 정도가 1차로는 저항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기술적으로는 아무 필요가 없죠. 어떤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저항권 확인해 보면서 그래도 밀린다고 하더라도 1600선 정도는 지지권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술적인 흐름들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을 보인 뒤에 나올 흐름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다 무게를 삼고 대응을 찾을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섹터 쪽에서는 가장 빠른 회복세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IT 그리고 또 성장주가 저금리 기조 때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 때 가장 큰 빛을 발했다라는 관점을 염두하시면서 포인트 그리고 또 투자 전략을 맞춰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미국 내 확진자 수가 중국의 수를 뛰어넘었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주말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시 유가 하락하면서 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게 얼마인지 봤더니 2,7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을 지금 하원까지 통과가 된 건데 경기 회복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4조 달러 규모의 자금 공급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2조 2천억까지 합치면 무려 6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6조 달러라는 것은 미국의 연간 그 세출이 4조 4천억 달러보다 많고요. 또 수입이 3조 5천억 달러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금 공급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기업들한테는 8,5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돌아가게 되겠고요. 또 미국인들의 23%가 현재 실직 또는 자택 대기 상태라고 합니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금이 지급될 수가 있는 만큼 아무래도 소비 위축이라든지 기업 도산을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쇼크는 금융위기가 아니라 보건위기, 의료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승부를 내겠다는 전략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인 자금 집행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3개월 안에 조기 그 승부가 난다고 하면은 골드만삭스가 예상했던 대로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24%까지 내려가겠지만 3분기는 플러스 12%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V자형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과거 미국의 5번 경기 후퇴 국면을 보면은 경기 바닥과 주가의 바닥 사이에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3분기부터 경기가 살아난다고 봤을 경우에 미국 증시는 지금 바닥을 찾는 이런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 보상 해고자한테 4개월 동안 하고 1인당 1,200달러 현금 지급하고 진짜 말 그대로 헬리콥터를 넘어서는 현금 살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급락한 수요가 회복이 좀 될까요, 이걸로?
네, 유통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1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다 주겠지만, 경기를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려면은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들의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요. 개인 소비는 바로 고용과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 환경이 수익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늘리기도 하지만 또 감소시키는 것도 상당히 빠른 게 미국 현실입니다. 현재 대형 호텔 체인점이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수만 명을 일시 해고시킨다든지 단축 근무에 들어갔고요. 하얏트 같은 경우에도 5월 말까지 전체 직원의 70%를 감봉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식점 업계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안에 500만에서 700만 정도가 실직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감염이 조기에 종식되더라도 경제 활동이 원래 모습으로 되찾고 또 고용 회복까지는 시차가 충분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 차례 경기 대책에는 수요 감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또 전 세계 경제가 위태로워진다면 미국 경제는 감염 확대, 경기 악화라는 복합 위기와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 해고 부분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미국이 지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금 실업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U자, L자 경기 침체 나온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쇼크가 3개월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경기 바닥이 꽤 깊은 U자형 경기 불황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블랙스완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굉장한 기세로 리세션, 경기 침체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현재 수요 위축, 여기에 상상 급감이라는 퍼펙트 스톰이 지금 몰려와 있는 상태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중요법만 쓰고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의심 많은 미국의 월가 쪽에서는 앞으로 꺼내들 총알이 없다는데 더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 경기 부양 제4탄과 관련해서 논의를 곧 시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는 올해 2조 달러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장기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방법밖에는 재원 조달 수단이 없게 됩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수술보다는 고통만 면하게 몰핀만 계속 놓는 그 정책 실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에 정책을 잘못 썼을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구조적인 그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이 외국인 입국을 좀 금지시켰습니다. 국제선은 한 사당 한 편으로 제한을 했고요. 국경병세를 단행을 한 건데 이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네, 지금부터 100년 전이었죠. 스페인 그 독감 유행을 할 때 보면은 그 유행이 3차례 정도 걸쳐서 일어났는데요. 두 번째 유행 때 치사율이 아주 높은 악성 바이러스로 변이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입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4월 초에 양해가 개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종식 선언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대유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검사나 격리, 치료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 의료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최근 신규 감염자의 90%가 해외에서 유입된 중국인들입니다. 그중에 40%가 중국 유학생들인데요. 이 국자를 차단하지 못하면은 제2차 유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경제도 L자형이 아닌 I자형 수직 낙하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민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통제를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런 그 효과, 정부의 정책 효과가 그대로 감염 종식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양책을 내놔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어떻게 미국처럼 대규모로 돈을 풀거나 부양책을 좀 내놓을까요? 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장 실질 가동률은 40에서 50%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지난 30년간 중국이 경험해 보지 못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 투자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중국은 1.5% 전후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마이너스 7%, 2분기에는 마이너스 1%가 최상의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6월까지 종식 단계에 들어서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하지만 인민에게 약속했던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GDP를 2배 공약은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27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앞으로 경제활동 재개 쪽에 모든 자원을 쏟아넣기로 했는데요. 우선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상 높이고요. 13년 만에 특별 채권도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고속도로, 공항, 철도, 병원 건설 쪽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데요. 대부분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규모가 최대 3조 8천억 위엔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고요. 이뿐만 아니라 대규모 감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교체, 스마트 가전제품과 관련된 재정 투입을 올해는 크게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대출금리 인하, 그리고 2015년부터 동결되었던 예금 금리도 낮추는 정책 총동원령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은도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를 최초로 지금 단군일에 최초로 단행을 했습니다. 3개월 시한으로 무제한 동풀기인데 이게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해소가 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신용경색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좀 뒤늦은 감은 있긴 합니다. 중앙은행 임무가 고용이나 물가 안정이었지만 지금은 최후 대출 기능을 중시하는 역할로 돌아섰기 때문에 한은도 이 부분에 동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FRB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만 3번 임시 FOMC를 열고서 제로금리 도입,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매일 새로운 조치들을 계속 발표를 했고요. 회사채 매수하는 구조까지 만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은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준처럼 필요로 하는 양을 무제한 공급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A등급 회사채 17조 원 정도는 이번 조치로 차한 발행에는 지장은 없겠지만 20조 원 정도 되는 A등급 이하 회사채들 같은 경우에는 차한 발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트리플 B 이하 등급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외면을 하고 한국은행이 이와 관련해서 보증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해주지 않는 한 금융시장에서도 빈익금 VV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양극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은은 지금 국고채 매입이냐 RP 매입이냐 시장의 스트레스가 큰 쪽을 선택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해석이 좀 분분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커지면은 바로 국채 매입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RP 매입 대상인 기관들 같은 경우를 확대해 준 것은 아무래도 자금의 신용 경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엄중하다는 인식 때문인데 기인하는데요. 국제 신용평가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기업 신용 등급 강등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스프레드라든지 CDS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대비 2배 이상 확대가 됐기 때문에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두면은 아무래도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상당 후유증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 만기가 들어오는 회사채가 무려 37조 원입니다. 이 중에 4월에만 6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신용 등급이 투기 수준으로 강등되는 타락의 천사가 시작되면은
차안 발행이 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게 되고요. 또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 금융 쇼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고채보다도 회사채를 지원해주기 위한 RP 그 규모를 늘린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러면 공개 시장 운영으로 RP 매입하면 그 바로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나요? 네, 이번에 확대된 RP 매입 규모만 네. 70조 원 정도가 됩니다. 뭐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안정되는 도움은 주겠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화폐 유통 속도를 의미하는 통화 승수 같은 경우에는 2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경제를 움직이는 혈액인 돈이 돌지 않는 중증 돈맥경화에 지금 걸려 있는데요. 비커스에도 경제 주체들은 여전히 현금이 왕이라는 생각이 전혀 바뀌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금리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고요. 또 부실채권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RP를 통해서 증권사, 은행단들의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돈들이 바로 신용대출이라든지 중소기업 대출로 이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유효 수요 창출 대책을 이와 함께 별도로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그리고 그 신용 등급이 낮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은 그 리그에서 제외되는 마이너 리그에서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양적 완화에 대한 좀 우려가 우리나라는 준 기축통화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찍어내거나 매입을 하게 되면 환율 가치가 요동을 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네, 헬기머니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같이 계속 돈을 찍어낸다면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라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기 때문에 중산층,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현금 지급을 지금 논의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제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1%지만 올해 국고채가 130조 원 정도 발행이 예정되고 있고요. 또 재난 기본소득이 지금 10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40조 원 정도의 국민채가 발행이 된다면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훌쩍 50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20조 원 이상의 채권들이 발행이 돼야 되는데요.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를 소화시켜줄 능력이 없고요. 해외에서 발행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충분히 달러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는 나오겠지만 결국 CDS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대차익 환경 악화로 인해서 환율 변동성도 높아지면서 자본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래도 돈들이 국민들한테 지급되는 건 좋긴 하겠지만 이후 상황까지도 고려한다면 차선책 그리고 대비책을 꼭 마련해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월 9일 이제 4월 금통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다시 기준금리 인하할지 지금 관심이 쏠리는데 시장에선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비컷을 단행한 이후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RP 매입에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금리 인하 외로는 다른 카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과열됐을 때 금리를 인상하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수요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제로까지 낮아져 있고요.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소비도 늘어나지도 않고 또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경기 부양 효과도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2분기 세계 각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경악할 정도의 그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데요. 금리 인하만 가지고는 실물 흐름을 바꾸는 데는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외국인의 투자 자금 이탈뿐만 아니라 부동산 버블을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금리 인하는 몇 주 동안 한국은행이 한국의 그 경제 상황 그리고 해외 경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께서 통합당에서 제안한 그 40조 국민채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야당의 제안이어도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어떻습니까? 40조 국민채 여기도 가보지 않은 길 같은데요. 뭐 돈의 흐름에 역회전이 지금 걸려 있는 상태고요. 예. 현금이 왕인 상황에서 2.5% 내에 조금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해서 아무래도 투자가들이 참여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디스트레스 채권 발행이 더 기업이라든지 투자자에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매출 급감으로 인해서 파산이나 부실 채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채권을 디스트레스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채권 발행을 통해서 경영 재건에 성공한다면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지만 코로나 쇼크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으로 취급을 받는데요. 디스트레스 채권 같은 경우에는 발행 기업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증권회사나 신용평가 기관들이 제공한다면 일반 투자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조 달러 규모까지 커졌는데요. 미국 국채 스프레드, 그러니까 가상금리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 이상 된다고 합니다. 액면가액의 80%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보다는 만기가 긴 운전자금 조달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디스트레스 채권과 관련된 발행은 계속 미루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품이 발행되면 한번 관심을 갖고서 싼 가격에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40조 국민채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출발합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석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장중에 지금 상승 반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괜찮습니다. 시장 상황이 당초 예측보단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 괜찮은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용수철 작용으로 한번 크게 오르는 국면은 이제 지난 거였죠. 그때 이제 가장 크게 밑에서 공포해서 사신 분들은 큰 수익을 얻으셨을 거고요.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수가 회복이 지금 위에서 떨어진 폭에 비해는 굉장히 작잖아요. 전체로 따지면. 근데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떤 차별적으로는 그 전 주가보다 더 튀어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용수철이 정말 강하게 늘렸다가 탄성이 오히려 더 위로 가버린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재미로 비유를 한 거고 그게 일어나는 작용의 어떤 메커니즘은 그런 거죠. 이제 신용이나 미수로 막 엄청나게 쌓여있던 그 물량이 다 풀려나가면서 밑에서 이제 같이 신규 매수와 함께 공매도를 갚아나가는 매수와 그게 합쳐져서 더 오히려 올라간 것도 있어요, 지금. 그 지수는 회복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종목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기회를 얻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거의 우리가 생각할 건 나온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풍국주정이 지금 또 제자리로 가버렸더라고, 너무하게. 근데 예전에 수소차 얘기 한창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테마가 앞으로 나올지 모른다. 제가 그때 코로나가 나올지는 몰랐잖아요, 저도. 근데 제가 그냥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주에서 침략이 일어나면 지구방위대 테마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코로나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주의 침공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테마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든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걸 다 내뱉어 보자고 했잖아요. 지금 내뱉어 볼 수 있는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마스크랑 손소독제를 쓸 것 같다. 그건 당연한 얘기라 그 관련주들 올랐고 교육주 올랐고 그다음에 진단 키트 올랐고 그다음에 백신 개발은 안 됐지만 뭐 얘기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막 급등락을 하고 그리고 이젠 다시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계약이 지금 이게 그냥 무제한 연기를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한을 정해놓다 보니까 그 기한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이게 잦아들지 않으면 또 연장을 하고 또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보면 교육주들이 다 상한가를 갔는데 그게 4월 6일로 계약을 박아놨다가 이게 지금 4월 6일이 다가오는데도 지금 이게 좀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애들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또 연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교육주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은 교육주가 움직이는데 또 이제 뭐 이번 주 안에 또 뭐 백신 뭐 개발 얘기 또 나오면 또 오늘 좀 잠잠하던 백신주가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돌아갔던 것 중에서 계속 돌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선점을 더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집콕주라고 해서 오늘 제 첫 번째 종목도 아프리카 TV인데 지금 아프리카 TV는 최근에 뭐 대학교 강의, 학원 강좌, 기업 세미나, 부동산 정보 요런 쪽으로 손을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부터 뭐 화상으로 뭐 온라인 계약을 한다. 그리고 지금 뭐 대학교 강의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어쨌든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프리카 TV가 옛날에 뭐 BJ들이 뭐 별풍선을 쏘고 뭐 선정적인 걸 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그게 아프리카 TV의 모든 걸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너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우리가 그거를 너무 자극적인 거를 받아들이기 때문인데 아프리카 TV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 그리고 테마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요런 것들 뭐 강의, 학원 강좌 요런 게 지금 딱 코로나 이 이슈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TV가 오늘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그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랑 되게 부합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수의 회복보다 아프리카 TV가 그 지수 떨어지기 전에까지 회복된 그 속도를 보세요. 속도나 그 폭을 보세요. 굉장히 많이 회복됐거든요. 지수보다 더 회복되는 거. 이런 게 제일 강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유튜브가 워낙에 강사지만 팟캐스트라는 또 분야는 계속 그 유니크한 부분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디오 플랫폼 파티 이 부분을 또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너무 뭐 선정적이고 뭐 이런 별풍 이런 거 얘기를 생각하기보다는 더 다양한 분야를 손대고 있고 성장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 아프리카 TV의 주주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5만 원, 목표가 7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NC소프트입니다. 제가 NC소프트 뭐 가져왔었죠. 많이 가져왔었는데 되게 강했고 그리고 회복될 때 그날 13%가 14% 급등을 했었죠. NC소프트가. 그래서 SK텔레콤을 제치고 시가총액이 더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계속 얘기 드렸지만 이거 뭐 지금 집콕이라고 해서 게임을 많이 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코로나 관련주기도 한데 사실 NC소프트의 움직임을 코로나 이슈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 이걸로 표현하기에는 솔직히 NC소프트가 서운하였죠. 그 정도는. 그렇죠? 아무리 무슨 현질 없이는 안 되다. 뭐 인저씨들이 뭐 얼마를 쓰는지 아느냐. 근데 뭐 그게 다 도박 게임이고 뭐 창의성이 없고 우리나라 게임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게임 기업은 NC소프트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SK텔레콤 통신업종을 넘어섰다는 거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NC소프트 어디서 왔어요? 코스피 종목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와서 이 정도로 이상을 올려놨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 이제. 누구나 외국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게임 업종에 유리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이 분위기, 거기다가 뭐 맨날 말했던 성장성, 그것까지 해서 지금 NC소프트도 올라온 폭을 보세요. 주가가 회복된 폭보다 훨씬 크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손을 대야 되고요. 손절가 60만 원, 목표가 80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디지털 대성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콕 관련주고 오늘 급등을 하는데 뭐 지금 온라인 계약이라던가 계약이 또 연기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고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거고 아까 NC소프트점은 성장성이 또 있죠.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잘 되고 있었고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또 부각이 단기적으로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은 거죠. 나쁜데 나쁜 게 겹친 업종이 있는 반면에 좋은 게 좋은데 겹치는 업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그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8,0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네, 세 종목 듣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단기 접근을 삼양식품 했었나요? 고려제약입니다. 고려제약이었나요? 고려제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고려제약도 지금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요거 조금 나눠지는 건데, 바이오 중에도 나눠지고 있죠. 진단키트, 백신, 면역 증강제. 요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진단키트는 뭐 다 날라갔죠, 지금. 그렇죠? CJ나 EDGC인가요? 그거? 되게 엄청 날라갔고, 지금 뭐 백신도 지금 꿈틀꿈틀 막 하고 있고, 지금 오늘은 교육주가 강해서 가려져 있는 것 뿐이지, 이번 주에 보세요. 계속 돌아요. 오늘 교육주 상한가 갔는데 내일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게 가요. 지금 고려제약은 뭐 면역 증강제 쪽이기 때문에 약간 변두리 쪽에 있지만 결국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코로나 사태가 지금 진정이 계속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생명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의 아주 좋은 폭을 줄 거다.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종목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강했기 때문에 내일 바로 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까 말했듯이 뭐 교육주, 뭐 마스크, 손소독제주, 진단키트, 면역 증강제, 백신 관련주, 지금 결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어떤 이슈가 가장 강하게 언론을 뒤덮느냐, 그거에 따라서 세력이 그 테마를 밀어요. 오늘은 교육주가 1등으로 갔기 때문에 뒤에 백신, 면역 증강제, 마스크, 손소독제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뿐이지, 이 전반적인 게 땅 지면 아래 살짝 숨어가지고 지금 용암이 막 끓고 있는 상황에, 이게 어떤 구멍이 터질지는 세력이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카테고리 안에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번 주는 디지털 대성을 이 학업은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잘 컨트롤해서 왔다 갔다 잘 하시면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대성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일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통해 본 반도체 섹터라고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난 금요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월달 반도체 출하량과 관련된 부분 발표를 좀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섹터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반도체는 지난번 삼성전자 2월달 실적을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선방했다는 부분을 좀 확인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실적 발표를 확인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양호하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선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이나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 PC 수요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좀 증가했다. 그래서 PC용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증가하는 이제 기한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 부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특히 최근에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교육 혹은 집에서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지금 굉장히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데요. 중국도 5G 건설과 함께 이 데이터 센터 건축에 대한 부분을 공을 들이는
들리는데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형 IT 회사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버용 메모리가 이제 전체 메모리 사용량 중에서 한 35%가 육박하는 모습을 올해는 보일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대부분의 이제 PC용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 서버용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반도체 종목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19 영향에서 제한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조금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골고루 좀 좋을 것이라는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그동안 작년 이후로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캐파를 증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캐파 비증설로 D램 가격이 오히려 더 올 한 해 동안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 대두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2분기 바닥론을 또 바탕으로 해서 2분기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큰 폭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의견이 최근 레포트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섹터 저희가 짚어볼 만한 부분 있습니까? 네, 역시 이제 지난번 삼성전자의 2월달 출하량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중소형 소재나 부품 장비 업체들보다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 전방사와 완성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위주로 일단 봐야 되겠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신설되는 부분보다는 재고 소진에 대한 개념이 좀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위주의 완성품 업체로 보는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